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둔화 추세인데다 경기 부진도 염려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있을 가능성이 있죠.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경우 한미의 금리차 1.75%포인트까지 올라서 역대 최대 역전폭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했듯이 연 3.5%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동결하기로 한 것은 뭐 예상하셨을 것 같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저희? 우선은 이제 결국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면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경우, 또 하나는 환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정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요.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지금 물가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로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전히 4%로 조금 4%대로 높긴 하지만 예. 내려오는 속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것도 아마 한국은행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은 1,30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1,350원이 넘는다던가 작년에 9월에나 10월에 일어났던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땐 네.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PF, 부동산 PF 문제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 3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이 저희가 그 뱅크데믹이라고 부르는 예. 이런 은행들의 연쇄 파산 이런 사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 결정 같습니다. 예, 자 잠시 저희가 이야기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용산 청사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도감청 방지 시스템이 강화돼 있으며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것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네거티브 선동이라며 이것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도감청이 이뤄졌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네거티브 선동이다, 한미 동맹을 흔드는 외교 자해 행위, 국익 침해 행위다 이런 것들을 중단하라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 미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내놓은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한 11시쯤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게 꺼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뭐 한국은행의 판단인 것 같고요. 결국 네. 나올 발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불이 남아있을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불이 얼마나 빨리 꺼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뱅크데믹 사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메시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 금통위, 2월 금통위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금통위 때는 지금은 안개 속에 있는데 향후 우리가 금리 인상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금 강한 발언이었다면 그것보다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는 심리도 좀 차단하는 발언도 그럼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발언도 중요한 지금 지적이신데요. 예.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제 생각으로는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스탠스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긴박한 경기 둔화나 경기 하강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연준이 올 말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이 조금 먼저 앞서가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데 대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발언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 이게 1년 만에 가장 낮고요. 2월이 4.8%였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는데 이러다 이거 3%대 초반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하느니 좀 전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예상대로 정말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한은에서 2월 달에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소비자 예. 물가 상승률이 3.5%, 올 말이 되면 3.5%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경로상에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5%가 저도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의 숫자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숫자는 내려가고 있으나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최근 나왔던 이제 네. 원유 감산에 대한 발표들이 향후에 국제 유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가나 에너지 쪽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네. 굉장히 그 역할이 크거든요. 예.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경기 흐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특히 뭐 저희가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간의 엇박자들이 있다 보면 사실은 되게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국내 경기가 둔화할 것 같아서 통화 정책은 물가 때문에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책들이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게 되면 네. 이게 정책 간의 엇박자가 날 수 있어서 요것들이 향후에 또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또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예로 최근에 나왔던 소비 진작 정책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요금 연상이 원래 2분기에 예정돼 있던 게 약간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향후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가 또 향후 물가가 어느 정도로 풀려나갈지에 대한 또 하나의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비자 물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근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이 유가와 연동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원 물가라는 건 전체 이제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어떤 바구니 안에 있는 품목 중에 네. 계절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요소들인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 가격을 제외하고 잰 것이 이제 근원 물가인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물가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꽤 가파른 건 한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하나는 석유류 등등의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처음 4%를 넘은 게 3월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작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올 3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저 효과를 당분간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는 지금 4%대 혹은 4%대 중반 정도로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처음에 에너지나 식량 가격으로 인해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는 다른 영역으로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 자체는 빠지고 있으나 근원 물가는 조금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근원 있습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 그래프에서는 뭐 5%에서 4.8%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요. 네, 빠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의 경우는 이 석유류의 경우보다 물가가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 천천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휙휙 바뀌는 거에 비해서 근원 물가는 그 안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력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임금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재부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지금 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인데 수출이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도 사실은 작년에는 괜찮았으나 올해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소비도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좋지 않고 소비랑 투자가 좋지 않으면 뭐 경제가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의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전망치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다 1%대 그리고 심지어는 9개 IB 그 투자은행들에서 평균을 내보면 한 1.1%대 초반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뭐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사태 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등의 아주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라던가 뭐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해서 대출 부실 우려 같은 것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 연체율이라는 것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담대 연체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담대가 누구한테 나갔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고소득 고신용자들한테 주담대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연체율은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향후에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조금 하방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결국 향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올 한 해 동안 혹은 내년 초반까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아주 많은 패키지들을 내놓은 것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유가에 대한 얘기 앞서 뭐 오펙 얘기하면서 해주셨잖아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유가는 사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펙에서 지금 감산을 하겠다는 건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고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동일하게 또 보아야 될 것은 수요 측면인 거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올 한 해 내내는 사실은 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불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하방 리스크가 될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를 조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요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수요 측면에서도 반대의 역할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중국이 원유를 많이 사다 쓰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수요가 다시 올라가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그간에 한 70배럴당 70달러였던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로 85달러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이것이 뭐 100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 한 해는 그래도 수요가 부진할 거고 생각보다 그동안 저희가 수요 부진이 한참 있었기 때문에 쌓아뒀던 원유 재고가 미국은 조금 많이 없는데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지금 원유 재고가 꽤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가가 아주 세게 올라가는 것은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0달러를 점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세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도 있는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세수 확보에 좀 무게를 둔다는 측면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올 한 해 세수가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 뭐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뭐 유류세를 폐지함으로써 세수를 좀 확보하자. 뭐 세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5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가가 아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오펙3의 원유 감산 결정이 나온 이상 유가가 올라갈 상방 지금 어떤 흐름이 조금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되면 유류세를 또 다시 내리자, 유류세를 다시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세제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렇게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의 반발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류세라는 것에 혜택을 보는 아주 많은 이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기름을 많이 쓰시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유류세가 있다가 이제 유류세가 다시 이제 폐지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금융 위기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우리 어떤 통화 정책에는 변수로 작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은 금융위기라는 게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금융위기의 당사자인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떻게 굉장히 금융권 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많아 보이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렇게 금융불안,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연준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금리 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원래대로라면
연준이 굉장히 빨리 또 많이 금리를 올렸을 거, 상단이 뭐 6%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숨통을 틔워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물론 모든 일이 다 좋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금융위기라는 것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신용 같은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줄면서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고 하강하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네네. 많은 부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다음 달에 미 연준의 금리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6%까지는 뭐 아닐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조금 올릴 것인가? 미국이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실리콘밸리 등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렸었단 말이죠. 이번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올릴 가능성을 예, 생각하시는군요. 0.25를 올리고 5.25 상단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올 말까지 5.25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식지가 않고 있어서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지금 근원 물가 쪽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가져가고 거기서 종료를 하면서 예. 이제 올 말까지 5.25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건 미국도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의 끝물이다, 마지막 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정으로 이미 한미 금리 차가 1.5%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 연준이 아주 조금 베이비 스텝만 하더라도 1.75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 역전폭이 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금 유출 같은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3월 달에는 우선 보니까 3월 달 지난달을 보니까 주식 자금은 유출이 됐고 채권 자금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유출 부분은 생각보다 1.5라는 숫자에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터널, 예를 들어 어두컴컴한 터널에 있을 때 터널의 한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면 굉장히 힘들지만 터널의 끝이 보이는 입장에서 잠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지금은 거의 금리 인상의 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그 자체가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멈추고 향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로 금리를 다시 내릴 가능성들, 어느 시점일 것이냐, 어떤 사인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있어서 큰 어떤 룸을 하나 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고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